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미래차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 10만 7천 개를 오는 2022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간 분야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게 이번 구상의 핵심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산업 투자와 규제 완화로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회의를 열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미래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 5개 분야가 지원 대상으로 정부 예산 1조 7천억 원을 마중물 삼아 모두 125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태양광,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로 일자리 6만 1천 개를 만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1만 1천 개를 만드는데 9만 개 이상이 민간 분야로 채워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강력히 지원한다.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미래차 분야는 전기 충전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간청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허용 항목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한 규제 13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어 집안 구석구석의 가전과 사물에까지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해지는 게 정보 보호인데요.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관련한 일자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채용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상담 신청서엔 전공과 특기를 꼼꼼하게 표시합니다. 국내 30여 정보보호 보안업체가 참가한 이번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담아뒀던 궁금증을 풀어냅니다. 평소 학교에서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 기회가 많이 없어서 많이 막막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산업 전반에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하면서 정보 보호와 보안 분야의 구직 시장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는데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원자들이 본인 전공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해서 본인에 대한 분석을 잘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은 기업의 인사팀 직원에게 직접 상담받고 자기소개서 쓰는 법부터 면접까지 취업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조언받습니다. 앞으로도 이 취업박람회는 계속해서 열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데이터를 잘 쓰는 것뿐 아니라 잘 지켜내는 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재추진되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제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가 했더니 부산과 전주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당정은 이전을 추진할 기관을 분류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제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산은가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부산은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전이 절실합니다. 금융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영호남 간 유치전으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전주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특성상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인 데다가 고급 인력 유출이 불가피한 만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지만 대통령 공약과 지방 균형 발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간 선정과 이전 후보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갑긴 한데 반대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능가했습니다. 외국 기업 인수도 있지만 일자리도 없는데 해외로 일자리를 내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신고 기준 192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이대로면 4년 연속 2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29억 불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보지 않을.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투자 독려와 지원 체계도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상반기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227억 달러, 같은 기간 도착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102억 달러에 2배가 넘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매년 3,000개가 넘고 상반기에만 벌써 1,800개에 육박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유턴 기업은 고작 40여 개에 그쳤습니다. 2013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법이 시행됐지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임금 체계가 생산성과 보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부족은 심각을 넘어 절박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강제성도 없는 투자 계획을 독려하기보다 국내 여건을 못 견뎌 나가는 기업을 붙잡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총리와 집값 담당 장관이 집값 급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마침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신호등을 좀 더 분명하게 켰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그동안 쌓인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2주 뒤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주목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집값 잡기와 경기 살리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불분명했던 연내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시 불씨를 지폈습니다. 산업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동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중되어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금융 불균형 누중이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 불균형의 해소란 사실상 금리 인상을 뜻합니다. 사실 한은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왔습니다. 7월, 8월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자 이 총재는 이때에도 금융 불균형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금융 불균형이 지금 이미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는 딱 이렇게 핀포인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 불균형의 더 이상의 축적과 누적은 좀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진 지난달 27일에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갈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심각한 일자리 사정과 가라앉은 경기 지표가 부담이었는데 이번 발언으로 연내 1회 인상의 무게가 실리면서 이제는 10월과 11월 중 언제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지 않고는 공급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지역 우선 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삼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수도권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급 택지에는 지역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급 물량의 30%는 지역 시군민에,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서울 등 수도권 청약자가 경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도 비슷한데 50%는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른바 경기도에 신도시를 지으면 경기도민의 몫, 서울에 지으면 서울 시민의 몫이 되는 건데 2010년 시행 이후 서울 시내 대규모 공급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지역을 경기도의 대규모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분산하기에는 현재의 입주자 모집 자격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 등지입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42만 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5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효과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급되는 물량이 실소유자에게 외면받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비난을 받더라도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로 공급해야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한우 가격이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사료비 등 높은 생산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을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는데요. 한우 사육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마리당 생산비를 23만 원 줄이면서 맛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서미 기자입니다. 보통 한우 한 마리를 키우는데 31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드는 사료비만 287만 원으로 한우 한 마리 가격의 37%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높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근 농촌진흥청은 한우 출하를 3개월 앞당기는 사육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양소 수준을 높여주었고 한우의 사육 능력에 맞게 사육 단계별로 미세하게 에너지 함량과 단백질 함량을 조절을 해서 비육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로 28개월 기른 한우를 도축해 육량과 육질, 맛 등을 분석한 결과 31개월 한우의 성적과 비슷했습니다. 31개월 키운 소랑 28개월 키운 소랑 맛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비를 아끼게 된 한우 농가는 기뻐합니다. 사료값 절감이 한 5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봅니다. 회전수가 빠름으로써 경제적인 수익도 좋을 뿐더러 소가 빨리 출하함으로써 여러 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이 기술을 국내 거세 한우 전체에 적용하면 한 해 936억 원의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소비자도 좀 더 저렴하게 한우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나무가 커질수록 전망도 커지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숲속에서 고수익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직업, 아보리스트에 대해 소개합니다. 나무가 커질수록 전망도 커지는 직업이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보리스트란 어떤 직업인가요? 네, 아보리스트란 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나무에 오르고 나무 위에서 수목 관리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작업 등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주로 가지치기나 수영 교정, 또 생활에 위험이 되는 수목 제거, 병해충목 관리, 종자 채취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수목 관리사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름도 어렵고 하는 일도 참 낯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보리스트라는 직업이 아직 우리나라에선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산림이 많은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북미 지역에선 이미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등반가들이 식물학자들을 돕기 위해 이 등반용 로프를 이용해서 나무 우듬지에 오르는 기술을 고안해냈는데 이 기술을 통해 수목을 관리하는 전문 직업이 탄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조경관리사 비슷한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조경관리사의 경우 미학적인 목적으로 꽃과 나무를 관리하는 직업이라면 아보리스트는 미학적인 면보다는 나무의 건강과 생명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막 묘목이 심어진 직후엔 영양분과 온도 조절에 각별히 유의하고 성장한 나무가 된 다음엔 병충해에 걸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아보리스트가 하는 거죠. 특히 수영을 교정하거나 가지치기를 위해 나무에 오를 땐 나무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나무에 오르는 사람 역시 안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이 탄생한 겁니다. 네, 게다가 이 숲속에선 중장비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니 오로지 인간의 능력으로만 나무를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할 때 잘못 나무를 자르면 주변의 나무는 물론 여러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국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노거수와 이 보호수들도 다수 분포돼 있어 나무를 지킬 수 있는 아보리스트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보리스트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주로 이 사유지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국유림 관계자의 의뢰를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나무의 종류와 높이에 따라 오르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보리스트들이 관리하는 나무는 평균 20m가 넘는데요. 때론 가는 대나무의 제거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 늘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번 오를 때 로프, 등목기, 승주기 등 무려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기계의 도움 없이 로프만으로 나무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체력과 운동신경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나무에 안정적으로 오르면 이후 이 나무 기둥에 로프로 몸을 고정한 뒤 나무를 치료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썩은 가지를 발견하지 못해 하나라도 잘라내지 못하면 이후에 바람과 이 재 무게를 견디지 못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늘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만큼 나무는 물론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숲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입도 높은 편인데요. 현재 한국 아보리스트 협회에서 규정한 하루 인건비는 아보리스트 2급이 30만 원, 1급 40만 원, 마스터는 55만 원입니다. 여기에 작업이 없는 날에는 지역 대학 관련 학과 강의, 산림 관련 기관과 지자체 수목 관리 컨설팅, 산림 레포츠 시설 설치, 산림 레크리에이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수입에 비해 인지도가 적어서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아보리스트는 10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블루오션인 만큼 이 숲과 클라이밍에 자신 있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그럼 아보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보리스트 민간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의 자격증 혹은 임업 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기능 교육을 마친 사람이 우선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보리스트 과정을 이수한 뒤 응시할 수 있는데요. 아보리스트 과정은 14일, 마스터급에 해당하는 트릭 마스터 과정은 7일 동안 진행되며 교육 과정은 나무 타기와 수목 생리, 안전 구조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한다면 누구나 지원은 가능하지만 나무에 오르는 것을 목표에 두기보단 나무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며 나무를 아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녀야만 진정한 아보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장비를 들고 나무 위에서 몇 시간씩 작업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무의 품종에 대한 지식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 정신력이 필수라고 하니 아보리스트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에도 혼이 담겨 있다는 뜻인데요. 나무의 생명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숲속의 전령사 같은 존재, 아보리스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